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올여름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20플러스 경남에서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정석호 창원대학교 교수 모시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현황과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보고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기상청의 이제 기상 전망에 따르면은 6월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은 좀 무더위가 이렇게 심해서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열대야도 이렇게 자주 발생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특히 다만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올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적 우리 집중호우에 대해서 인명 피해를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아마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후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심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이 기후라는 것 왜 변화가 예측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을 텐데요. 예, 그 기후 변화의 예측이 어려운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기후는 태양 활동이나 지구의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활동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기후 변화는 이제 과거에 축적된 자료들하고 기후 모델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측하는 게 생각만큼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산불, 극한 강우, 폭염 같은 다양한 기후 관련 자연재해들이 발생해서 큰 피해들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네. 유례 없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설명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런 현상들과 관련해서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을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경남에는 뭐 산불이 지나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여름철 자연재해를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걱정인 것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그 인명 피해가 한 총 174명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산사태가 56명으로 가장 많고요. 산사태. 예, 그다음에 자연재해, 하천재해가 한 47명, 그다음에 지하 공간 침수가 35명 순으로 이렇게 피해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인명 피해 한 61%가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령자가 그 정도로 그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1대1 전담 대피 도우미를 운영하든지 신속한 대피 유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맞춤형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인 피해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남 지역에서의 피해 사례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경남 지역 현황도 저희들 살펴봤는데요. 저희들 경남 지역은 한 13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풍수해가. 그 중에 인명 피해가 저희들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이재민이 한 3,468명. 네.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2,356억 정도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하천재해가 좀 많이 나타났고 저지대 침수, 그다음에 산사태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21일 3일간은 경남 전역에서는 평균 강수량 한 75mm 정도 왔는데 네. 그때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는 한 600mm 왔고 김해 장류하고 유라 지역에서는 469mm, 네. 한 477mm 각각 이렇게 국지적으로 그 극한호가 내렸습니다. 그때 피해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창원 하이트빌에서 이렇게 옹벽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김해 조만강이 원류돼 가지고 그때 이재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좀 대응 자체를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사실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기상청 예보가 한 80mm, 최대 80mm 정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남해 그 미조면에서는 131mm 극한 그 호우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네. 강한 호우가 내리든지 뭐 집중호우가 내리든지 이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부분이 이게 뭐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유관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뭐 기후 변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특히나 해마다 이 태풍 규모도 커지고 빈도도 더 잦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교수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태풍이 강하게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태풍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태풍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1950년에 비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정도가 상승을 했고, 네. 2022년에는 해수면 온도가 지난 100년 평균보다 약 0.7도 정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추세대로면 앞으로도 태풍의 빈도하고 강도는 점점 더 천천히이긴 하겠지만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루사, 매미, 흰남노 네. 같은 그런 대형 태풍들이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언제든지 한국을 강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풍수에 있어서는 경남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 부지사님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가 풍수해거든요. 네. 홍수하고 태풍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이제 홍수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땅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땅이 젖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산사태도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불경 지역 같은 경우에 늦여름 초가을 태풍이 불경 지역을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불경 지역은 이제 해안가에 주요 산업시설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낙동강 같은 주요 하천 인근의 농경지, 마을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경 지역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해일, 산사태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방제 문제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이 됐고, 네.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진 그런 풍수의 취약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방제를 위해서 이제 제방 건설, 하천 정비, 차수벽 설치 같은 대비책을 쓰게 되는데, 네. 이런 대비책들도 각각의 한계점들이 다 있고 부작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방제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풍수의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취약 지역들은 잘 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도 좀 미리 마련을 해서 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실적인 방제 어려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남도에서는 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대응 방향이나 추진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걸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경남에 내려와서 이게 부지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경남 지역이 사실은 이게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태풍이 오면 그 길목입니다. 부산하고 그 다음에 이번가 지리산 같이 산불이 났을 때 예. 이게 뭐 워낙 산이 깊다 보니까 이게 산불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불이 나면 또 산사태가
또 이어지고 이런 어떤 그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게 상당히 경남 지역이 쉽지 않는 지역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도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풍수해가 대비해서 저희들 바로 기상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은 네.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바로 강화합니다.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통해서 저희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지금 강화하고 네. 오늘도 사실은 그 저희들 지사님 모시고 그 협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9개 기관에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금년에는 좀 남부 지방 해양 경찰청이라는 게 낙동강 홍수 통제소라든지 그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을 확대해서 저희들 한 21개 유관기관을 참여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좀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시군 간에 또 저희들 계속 영상회의를 통해서 유기적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풍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산사태 우려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천 범람 침수 우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하 지하철 등 이 지하 공간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공사장, 공공하고 민간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재난 지역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폭염 대응을 위해서는 장마 직후 한 저희들 2주간 폭염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저희들 설정하고 네. 말 단위 폭염 말 책임자를 지정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피는 저희들이 대피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몰 전에 대피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해가 지고 나면은 대피하는 게 사실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몰 전 반드시 대피를 하는 걸 하고 주거 시설도 대피 시설도 조금보다 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숙박 기능이라든지 지사 기능을 갖춘 그런 지역을 대피 시설로 좀 지정해가지고 좀 머물더라도 조금 집에서 머무는 것보다 미흡하겠지만은 네.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피 시설을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피 방향들은 경남도에서 이미 좀 설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인 것은 어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라든지 구호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재난 대피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명 피해를 제로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가장 큰 대원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저희들 우선 대피자 명단을 사전 이렇게 작성합니다. 네. 작성해서 그 시군, 읍면동, 이통장, 우리 마을 순찰대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이 지역 공동체가 협력해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피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1 그 전단 대피 도미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네. 이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대피하는 게 대피하면 현장이 좀 뭐랄까 대피소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 그 보완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대피 환경에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뭐 숙박, 아까 말씀드린 숙박할 수 일단 하든지 또 그 다음에 치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걸 갖춘 어떤 뭐 연수원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호텔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대피소로 좀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 일시 대피자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재난 안전 꾸러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한 2,500세트. 그 다음에 응급 고세트 한 5,500세트 정도 하고, 네. 치사 고세트 한 1,370세트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고물품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대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고 네. 대피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변이나 이웃의 도움이 좀 필수적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이런 것들 좀 보충할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제가 옆에서 살펴보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재난 대응 체계를 상당히 잘 갖추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 외국인 같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대피자 명단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우선 대피자 같은 경우에 좀 파악을 폭넓게 좀 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재해 상황에 대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어떻게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앞으로도 좀 폭넓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도민들께서 어떤 대비할 수 있는 풍수의 국민 행동 요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희들 이제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전 대피 단계, 그 다음에 예경보 발령 단계, 그 다음에 풍수의 발생 단계, 그 다음에 풍수해가 다 지나간 후의 단계인데 풍수의 사전 대비 요령과 관련돼서는 일단 기상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정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비상용품이 뭔지를 확인하고 집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경보가 발령되면은 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차량 주차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이게 강풍이 불면 이게 유리창이나 간판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대비를 잘 해야 되고 네. 또 반지하라든지 지하 거주자는 배수 시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풍수화가 사실 발생해서 태풍이나 이제 호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 요령인데요. 일단 기상특보라든지 지자체 안내 방송을 꼭 확인하시고 위험 지역에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그런 제방이라든지 지하차든지 산세떼우리 이런 지역에 접근하면은 사실 사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듯이 이제 그 하천에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천에 가다가 네. 휩쓸린 경우라든지 그렇죠. 뭐 차를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좀 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 단지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절대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까운 대피소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해가 지나간 후에는 이 감전이나 이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차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관련된 내용 자체가 저희들 안전 디딤도 국민 행동 요령 앱이라는 이런 데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국민 행동 요령 예, 앱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데 가서 들어가서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보면은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 행동 요령 앱을 또 국민들께서 다운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특히나 또 경남에는 농어촌 지역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집중호우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가 많이 올 때 농민들께서 농작물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논밭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큰 비 소식이 있을 때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조치 위주의 관리만 하시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지대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는 기상 변화에 인해서 집중호우와 폭염, 빈도,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요령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경상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올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도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난 대응 체계가 더 단단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이슈플러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